안녕하세요. 강연을 맡게 된 이찬희라고 합니다. 이번 강연 제목은 계양기의 제2강 계양기의 우리 미술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계양기의 우리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번 시간에는 그림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알아봤다면은, 미술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알아봤다면은, 이번에는 계양기의 우리 미술을 살펴볼 것입니다. 특히 여기 부제에 나와 있듯이 계양기 우리 미술에 담긴 근대성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 계양기는 항구를 연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조선이 처음으로 서양 문물의 문화 교류의 길을 열은 시기잖아요. 그때 받아들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서양의 근대 문명입니다. 그 근대 문명이 받아들여지면서 여러 가지 경제, 사회적인 변화도 일어났지만 특히 우리나라 미술에도 근대적인 서구 사주의 영향이 우리 미술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미술이 근대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변모했는지 그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우리 미술 작가들, 우리 예술가들이 근대의 변화의 물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대응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대 우리 계양기의 미술을 보기 전에 그 이전에 조선 미술이 어떤지를 대략 봐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이 대표적인 조선시대의 미술 세 작품을 그림을 이제 실어놔 봤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당시 조선시대의 그림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미술이란 단어가 조선시대에는 있지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조선의 미술을 보통 문인화라고 불렀습니다. 문인은 이제 글 공부를 하는 사람들, 사대부들, 한학을 하는 사람들,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린 그림인데요. 이 문인화는 그림을 직업으로 그리지 않는 순수 문인이 그렸습니다. 지금은 화가들이 직업으로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림을 그려서 팔고. 근데 이 당시는 그림을 팔기 위해서 그리는 게 아니라 유교 성리학을 공부하고 수양을 한 사람들이 자신이 수양한 자신의 인품이나 지적인 경지나 이런 것들을 그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표현해냈던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당시 조선시대의 그림은 예술성도 있지만은 어떤 도덕적인 품격도 같이 나타내고 있었죠. 그래서 왕실의 귀족이나 사대부 또는 벼슬을 하지 않은 선비들이 그리는 그림을 뜻합니다. 주로 그림을 그렸던 계층들이죠. 그래서 이 그림의 특징은 사물의 외형을 자세하게 그리기보다는 마음속의 정신세계를 표현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외형을 자세하게 그린 것 같나요? 좀 요즘 사실적인 그림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추상화 같기도 하고 좀 만화 같기도 하죠. 좀 대략 그린 것 같기도 하고, 사람 모습도 그렇게 자세하지 않고요. 집도 간단하게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산이 정확하게 산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뭔가 분위기, 신비로운 산의 분위기라든가 어떤 깨끗하고 맑고 초월적인 그런 이상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김홍도의 도선도도 보면은 여기 뒤에 있는 큰 배하고 앞에 있는 작은 배하고 크기 차이도 별로 안 나는 것 같고, 이 크기가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배경도 자세하게 없고, 물결 무늬도 자세하게 없고, 여백도 많고요. 이렇게 외형을 중시하기보다는 이 마음속의 정신세계, 아까 문인화라고 했잖아요. 문인화들이 글 공부를 하면서 수양을 하면서 마음속에 어떤 정신적인 경지, 도덕적인 이상향들을 주로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왕실의 귀족이나 사대부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먹고 사는 걱정은 안 했잖아요. 이렇게 일하고 농사를 짓거나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해결되니까 아무래도 먹고 사는 것에 해방돼서 자유로운 어떤 정신적인 경지나 아주 고상한 취미, 이런 것들을 좀 주로 그려놨던 것이죠. 주제들만 봐도 어떤 농사를 짓는 모습이나 장사를 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은 있지 않잖아요. 상당히 이것들은 다 어떤 도덕적인 모습, 신비하고 정신적인 고상한 취향들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그림들의 제목에서도 보듯이 요 벽오 청소도, 푸른 오동나무, 되게 이런 것들은 다
어떤 깨끗한 신선의 세계를 상징하거든요. 산수, 산과 물 이런 것들을 다 그 속세에 찌든 그 속세를 벗어나서 되게 깨끗한 이상향들을 상징합니다. 도덕적이고 깨끗한 이상향들을 상징합니다. 자, 이랬던 조선의 전통 문인화가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 변화의 배경은 이 개항기의 서구 문명이 유입되면서 이제 변화가 일기 시작했는데요. 이 개항기에 유입되는 서구 문명의 영향을 조선의 미술들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 당시 대략 개항기의 배경을 보시면 저번 시간에 역사 시간도 봤지만 동학 농민전쟁이 일어나고 청일전쟁으로 인한 갑오개혁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사상이 처음으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신분제였죠. 양반과 쌍놈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에 있어서도 예술에 있어서도 뭔가 평등이라던가 또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도 양반들만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좀 중인들이라던가 어떤 경제적인 배경을 갖춘 서민들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바꾸고 광무개혁을 실시합니다. 이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는 건데요. 이 개항기에 받아들인 근대 문물의 특성이란 역사에 있어서는 어떤 힘이라던가 효율성이라던가 경제력이 중심이라면은 미술에 있어서는 근대적인 성격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과학입니다. 그래서 이 광무개혁의 어떤 과학적인 제도라던가 이런 사회 제도의 개선의 분위기 속에서 미술도 그 이전에 어떤 신비스러운 분위기나 고상한 뜻이나 정신을 표현하던 것에서 좀 더 과학적이고 사실적이고 사물을 기계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좀 중시하게 됐죠. 잠깐 다시 또 보시면요. 이 그림을 보시면 되게 사실적이진 않아도 뭔가 이렇게 막 살아있고 막 이렇게 신비하고 이 안에 막 신선이 살아있고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근데 오히려 이런 그림들이 이제 과학적인 그림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독립협회 운동이 일어나고 독립신문을 발간해서 국가와 민족의식이 고취됩니다. 이 국가라는 의식과 민족이라는 의식이 고취되면서 이런 그림에 있어서도 어떤 애국적이고 어떤 민족을 상징하는 그림의 주제들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국가의식이 고취되면서 어떤 그림은 한 계층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많은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예술작품의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1894년 갑오개혁에 의해 과거시험과 신문제를 폐지하여 신하 백성에서 국민과 대중이란 근대적 인간 유형이 상승했습니다. 과거시험이나 신문제는 다 아까 문인화에서 보셨던 사대부 계층이라든가 문인 계층에만 이 예술의 장이 허용된다는 배경이 되는데요. 이제는 이제 신문제가 폐지되니까 이제 국민, 모든 사람들이죠. 모든 대중, 시민들, 그러니까 모든 대중들, 백성들이 이제 이런 예술품에도 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몽주의의 진보관념과 사회진화론의 확산.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개항기에 들어온 근대 문명의 특징인 과학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계몽주의는 사람들이 미신이라던가 어떤 신비주의에 살피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고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보다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세계관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림에 또 반영되기 시작하고요. 사회진화론도 이제 그런 발전과 과학, 진보라는 이상을 좀 심어주게 됐죠. 이 핵심은 이제 그래서 과학주의, 합리주의, 자본주의입니다. 과학주의 덕분에 그림을 좀 더 사실적이고 실제 가깝게 그리고 또 그림이 소수한테 독점되는 게 아니라 되게 복사되고 여러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전파되게 되는 계기가 됐죠. 또 합리주의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그림이 좀 더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그림의 기법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또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됨으로써 큰 대농장을 가지고 토지를 많이 가지던 지배계층만이 예술을 향유하거나 미술작품들을 가질 수 있고 그렸던 것이 아니라 일반 중인층이라던가 서민층들도 경제 수준이 향상하다 보니까 예술품을 즐기고 그림을 즐길 수 있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근대적인 시간관과 공간관, 이 공간관은 특히 원근법 같은 거죠. 그림을 그릴 때 아까 그림을 잠깐 다시 보시면요,
딱히 공간감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언급법이 이렇게 뚜렷하진 않아요. 근데 현대의 그림은, 현대의 사실적인 그림들은 되게 입체감이 느껴지게 그리는 그림들이 시작됩니다. 이런 것들에서 지금의 미술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특히 사진이라던가, 그리고 시간을 딱 분초 단위로 잰다던가, 거리를 딱 정확하게 측정한다던가, 계산적이고 계량화되고 수량적으로 사고하는 방식들이 이 근대적인 시간감과 공간감을 낳게 됩니다. 자, 이런 개항계 근대적인 미술의 어떤 선구자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이 오원 장승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하죠. 그 영화 취화선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왔던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이 오원이 나오자의 동산 원자인데 이 원이 단원 김홍도의 원자를 따라한 겁니다. 나도 원이다. 단홍도에 버금가는 뛰어난 작가다. 자부심이 녹아있죠. 장승업이요. 패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되게 화려하고 색채감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비교해 보시면 약간 좀 어둡고 분위기는 은은하고 신비하긴 하지만 화려하지는 않아요. 근데 장승업 그림은 되게 화려하죠. 색채감이 뚜렷하고요. 잠깐 먼저 보시면 이건 엄청나게 또 화려해요. 그건 메아 그림이 완전. 그래서 장승업의 그림은 당시 이제 중국어 역관들의 후견으로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장승업의 그림을 사줌으로써 장승업이 더 그림을 많이 그릴 수 있게 됐고요. 당시 이제 중국 역관들이 돈을 벌면서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게 되면서 이 그림들을, 장승업의 그림들을 사주게 됐죠. 그래서 아주 근대 신품으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근대기의 아주 새로운 작품으로요. 그리고 사물과 자아가 하나가 된다는 물화일체, 사물과 자아가 하나, 물과 아가 하나가 된다는 관조적인 직관력에 의한 형이상학적인 입신의 경지가 아니라, 지금 방금 말한 거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요 세 작품들에 해당하는 겁니다. 되게 관조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되게 신선이 있는 것 같고 신적인 것 같죠? 되게 분위기 있고 신비하고, 이게 아니라 필목의 기법적인 신묘한 기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경지보다도 기교, 재주, 기법 이런 것으로 그거를 다 만회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교적이고 심미적인 재주를 평가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식적, 되게 화려한 거죠. 꾸미고 장식적이고 환상적인 특징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래서 개학이 상당히 인기 양식으로 유행을 선도했고, 반복되지만 환상적이고 되게 활기차고 강렬합니다. 기존에 이제 너무 점잖고 절제되고 그 기존의 도덕을 중시하던 유학자들이, 문인들이 그리던 그림과 달리 되게 활기차고 강렬하고 감정을 되게 표출하는 거죠. 일종의 이제 근대에 있어서는 개인의 감정들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그런 사주와도 좀 발을 맞추는 겁니다. 이 배경은 상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비양반 출신의 여왕, 이제 보통 보통 사람들이 사는 집들을 말하는 거죠. 여왕인들의 사치풍조와 호사침에 부응했습니다. 어느 정도 경제력이 성장하니까, 경제력이 성장한 일반 중인이나 백성들이 이런 장승업 같은 사람들이 그림을 좋아하게 된 거죠.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홍백매입니다. 되게 화려하죠.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장승업을 주제로 한 취화선에, 그 영화에서는 장승업이 이혼하면서 이혼하는 자기 부인한테 이혼 위자료로 그려졌다고 하는데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되게 이혼 선물로는 아주 큰 선물이었다고 합니다. 그 영화에서는요. 그래서 이 당시 이 그림은 서화치장이 사회적 위상가시의 수단화가 되었고요. 양반들은 자신들의 가문의 전통이나 자신이 양반이라는 그 기존의 이제 신분제적인 그 특징, 그리고 과거 조상들이 무슨 과거 시험을 합격했다든가 문벌이나 이런 것들이 과시의 수단이었는데, 이제는 경제력이 향상되니까 오히려 그런 양반층이 아닌 일반 중인층들은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수단으로서 이런 그림들을 삼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장승호의 그림은 계약의 격동 속에서 신기하고 기발하고 보기 드문 것을 선호했고, 위기를 구해줄 초인의 출현을 갈망했던 격변의 시대상에 부응하는 환술적 조형으로서의 의의가 있다고 합니다. 되게 아주 환상적이죠. 되게 활기차고 감정의 표출이 아주 화려하고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요, 아까 여기에
장승업은 기교적이고 심미적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장승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사대부의 문인화 입장에서는 폄하하는 발언일 수도 있는데, 제가 영화에서 봤던가 취하선이었던가 아니면 제가 어렸을 때 장승업을 소재로 한 어떤 영화에서도 본 것 같은데요. 당시 장승업이 그림을 열심히 그리다가 자신 있게 그림을 그려서 사대부들에게 보여줬더니 되게 기교는 뛰어난데 문장기가 없다 하면서 비평을 받았습니다. 문장기가 뭐냐면 아까 말한 이런 입신의 경지에 의한 어떤 정신적인 경지를 말하는 거죠. 문체라고 하는 거죠.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측면. 그래서 장승업이 실망합니다. 그런데 웃기는 거는 장승업이 나중에 그 옛날에 유명한 문인화를 베껴가지고 똑같이 따라서 그린 다음에 그 양반들한테 보여줬더니 문장기가 있다 감탄했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이 당시 이런 물화일체의 관조적인 직관력에 의한 문인화의 어떤 위선적이고 허구적인 허례허식, 그것들의 허구를 좀 말하는 얘기 같기도 합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그림의 경지를 예전에는 어떤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수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경지를 장승업은 이 기법과 기량으로 기교와 어떤 자기의 재주로서 도달했다는 증거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채용신이라는 그 화가도 그 당시 이제 근대 개양기의 특성을 좀 보이는데요. 이전의 초상화에 비해서 되게 사실적으로입니다. 아무래도 그 당시 청나라를 통해 들어온 서양의 과학적인 문물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되게 극사실적인 화법, 되게 하나하나 섬세하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적인 그림들이 또 나타나게 됐죠. 이와 반대로 개양기에는 반발적인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이 동도서기에서 동쪽의 도, 그러니까 전통적인 도덕과 서쪽의 기술, 이거를 전통적인 도덕을 중심으로 하고 서양의 그 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동쪽의 전통적인 도덕을 상징하는 사원자 그림들도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그림이에요. 여기 보면은 주로 이제 절개와 의리를 상징하는 난초 같은 그림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난초 그림을 이렇게 많이 그리고, 그 다음에 대나무, 아주 곧죠. 꿋꿋하게. 외세 침략이나 서양 문명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림들이 이제 반발로서 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대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제 동도가 아니라 서양의 그 기술적인 그 문명으로서의 새로운 미술 제도와 개념이 도입됩니다. 이 미술이라는 단어가 원래 있던 한자 단어가 아니라 일본이 서양의 아트를 한자어로 번역한 번역어가 이제 쓰이는 거거든요. 이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기술 같은 겁니다. 원래 아까 문인화에 대한 설명에서도 보시 문인화에서는 미술을, 그러니까 예술을 어떤 기법적이고 어떤 술수로 보지 않았어요. 다 도덕적인 완성의 수양의 방편으로 봤죠. 근데 이때는 전문적인 미술의 기법이나 기술로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게 근대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술은 공공화. 미술이 소수 계층만 향유하는 게 아니라 그 양반층이라든가 그 문인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만 독점해서 향유하는 게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도 미술의 문이 넓어진 것이죠. 그 다음에 서구 문명의 미술 관련 제도가 도입됩니다. 학교도 세워지고, 미술을 가르치는 학교도 세워지고, 미술 관련 미술관도 세워지고, 여러 가지 매체들도 발달합니다. 그리고 미술의 근대화, 사물을 근대적으로 아까도 말했듯이 사물을 되게 환상적이고 분위기에 따라서 보는 게 아니라 상당히 과학적이고 사실적이고 정교하게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미술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도입되는 겁니다. 미술이라는 용어는 이 근대기에 우리나라에 새로 도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가보개혁에 의해서 초중등학교의 도화교육은 문명개화 계몽의 계기입니다. 이 도화교육, 이 당시 이제 초등학교의 미술을 도화교육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그 당시 초등학교의 미술 교과서예요. 이 교과서에서 미술을 애들한테 가르쳤어요. 그 당시 옛날에는 조선시대에는 미술을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사대부들끼리 서로 스승과 제자 사이에 따로 배웠지 이렇게 제도적으로 교재를 만들어서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초중등학교에서 아까 말한 공공화, 공공 대상을 상대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미술을 교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실린 그림들을 보면 강아지를 되게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죠. 도화교육의 특징은 인간 주체적인 근대적인 사실주의, 사실성과 시각 중심의 세계 파악과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세, 그러니까 조선시대죠. 조선시대의 신중심, 마음중심과 대비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람을 이제 아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사람의 얼굴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비례도 보고, 이렇게 이제 어떻게 비례를 보고서 사람의 얼굴을 그려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설명해주고 있죠. 그리고 관립공업전습소,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초로 생긴 이제 어떤 수공예 같은 것들을 가르치는 기관입니다. 이제 그림뿐만이 아니라 어떤 만들기라던가 어떤 작품들 공예를 가르치는 것도 그냥 1대1로 그냥 개인 대 개인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도상으로 체계화해서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근대적인 미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1906년 보통학교령에 의해 도입된 수공시간은 산업적 공예관을 반영하고, 예당 조선시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술품을, 특히 뭐 공예작품도 그림만이 아니라 도자기나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이 하나하나 그 장인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건 다 하나의 예술작품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예술성보다는 이제 대량으로 규격화되고 많이 생산해서 보통 많은 국민들에게 그 값싸고 널리 보급할 수 있는 그 공예품으로 그 공예 생산의 방식이 좀 변화하게 됩니다. 그런 산업적 공예관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국민의 생산력을 증진하는 거죠. 국민의 생산력을 증진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경제력이 발달해서 아까 근대적인 강한 국가가 되는 거죠. 그래야 또 우리나라가 그 외세의 침략이나 일본의 지배로부터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 미술에 있어서도 이런 근대에 있어서의 어떤 힘을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근대 미술이 제도상으로 정착되게 됩니다. 그리고 노동의 가치를 높이는 의미가 있습니다. 양반들은 일 안 했잖아요. 양반들은 그 당시 문인화를 그렸던 양반들은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 노동은 다 평민이나 쌍놈들이나 하인들이나 하는 거지, 농사는 아래서 것들이라는 것이지, 자신들은 고상하고 정신적인 도덕적 수양이나 글짓기나 그 다음에 문인화 같은 아주 정신적 경지를 표현하는 것에 중시를 했죠. 근데 근대에 들어서는 이 노동의 가치를 높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노동을 통해서 경제력이 향상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국력이 증진되니까 이 미술 교육에 있어서도 노동의 가치를 높이는 의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관리공업전수소, 여기 사진에 있는 관리공업전수소에 의해 근대 일본의 산업공예 제도의 취향과 기술이 용어들이 이제 이식됐습니다. 아무래도 그 당시 우리나라 근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나라는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의 근대 미술 제도들을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아서 도입됐습니다. 그 이전에 수공업 장인에 의한 기계 전통이 이제 기계공업적인 산업공예로 전환됩니다. 뭐 손의 어떤 감각이나 그 오랫동안 갈고 닦은 노하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규격화되고 계량화되고 수치화된 그 체계적인 방식을 통해서 이제 공예 작품들을 생산하게 되는 거죠. 다음 보시면 특히 이 당시 또 근대 우리나라 개항기의 근대 미술에 영향을 미친 것은 그 당시 또 이 미술의 전시가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미술을 전시하게 된 게 그 시카고 박람회 우리나라 조선관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방패연도 전시했던 사진이거든요. 이 방패연이 당시 세계 박람회에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미술의 전시는 관중을 상생시키고, 그 조선시대 사대부 문인화는 양반들끼리만 서로 돌아봤어요. 함부로 그 일반인들은 보기가 힘들었죠. 근데 이제는 미술품들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술의 공공화, 공중화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박람회는 근대적 가치의 원천인 인공의 진보를 체험하는 계몽적 시각장치가 됩니다. 이 경성박람회라는 게 우리나라에 이제 생겼습니다. 이 박람회에서는 아주 근대 기술을 반영한 여러 가지 물건들, 새로운 물건들이 이제 전시되고 체험됐죠. 이것은 어떤 진보의 가치를, 전통보다는 진보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전하는 어떤 홍보수단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유리진열장 사이의 전시는 시각 중심의 근대성을 반영합니다. 그 이전에는 이렇게 진열장을 안에서 작품을 보는 게 아니라 두루마리를 접어있다가 양반들 사이에서 두루마리 펴서 이렇게 직접 봤죠.
소수만 볼 수 있었지만 대신 아주 자세하게 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만질 수가 없으니까, 여러 사람에게 전시대에 만질 수가 없으니까 유리 진열장으로 가로 막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만질 수는 없고 눈으로만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시각 중심의 미술 작품을 바라보는 시각 중심의 관점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시물을 그 당시 심사하고 포상을 해서 뭐 1등은 상금도 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그렇게 하잖아요. 대회 같은 걸 통해서 상금을 내리죠. 그래서 이것은 우승 열패. 우수한 작품은 승리하고 열등한 작품은 패배하는 어떤 사회진화론적 시각에 따른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주도의 규범화. 그러니까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서로 경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예술 작품들을 만들게 독려하고 경제 성장에 기여하도록 독려하고, 또 이것을 그 이전에 조선시대에는 일부 사례부들이 주도를 했다면은 지금은 국가에서 주도해서 이제 규범화해서 이 미술 작품들을 관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인공물을 중시하는 것은 인간 중심적 관점과 기교 중심을 반영합니다. 그림의 대상도 자연물이라든가 산이라든가 강이라든가 이런 것만의 대상이 아니라 인공적인 대상들이 그림의 대상이 되는 거죠. 창경궁 박물관입니다. 옛날 사진인데요. 창경궁 박물관은 그 당시 일본이 식민주의 사관을 확산하고 내면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창경궁 박물관을 통해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지배를 하면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 이런 신기한 물건들이 박물관에 진열될 만큼 우리나라 조선은 발전했다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광고를 함으로써 일본의 지배를 정당화시켜줬던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근대적인 박물관의 원래 기능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근대적인 박물관은 자기 국가의 전통적인 작품들이나 자기 민족의 유산들을 전시함으로써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단결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힘을 모으는 역할을 했는데, 우리는 오히려 외세의 침입을 내면화하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가슴 아픈 일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근대적 장르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사진과 서양화는 과학적인 사실주의를 내면화시키고, 사진은 너무 똑같이 그리잖아요. 이제는 사진보다 더 똑같이 그림을 그리는 건 이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진의 등장 때문에 서양에서도 똑같이 그림을 그리자는 목표는 포기하고, 조선시대 과거에 그렸던 이런 되게 생동감 있고 되게 활력이 넘치는 되게 분위기 있는 이런 그림이 서양에서도 약간 인상파의 형태로 또 나타나기도 하고요. 사실주의를 내면화시키고, 그 다음에 사파와 만화 같은 장르들이 나타나죠. 사파라던가 간단한 그림들, 그리고 광고 도안, 복제, 이것도 중요합니다. 옛날 문인화는 직접 붓으로 그렸기 때문에 복제가 안 됐죠. 그건 작품이 하나밖에 없어요. 한 작품이. 근데 이제는 다 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인수미술은 개량, 양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중화를 촉진하죠. 아무래도 복제할 수 있으니까 미술 작품의 가격도 싸고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사진은 현실을 정확하게 묘사하려는 근대미술을 완결시켰습니다. 사진이야말로 이 근대미술, 어떤 과학적이고 사실적인 근대미술의 정신을 완결시킨 거죠. 현대미술은 이제 그림이 사실적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리는 것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인간의 정신적이고 실험적인 시도들, 인간 내면의 어떤 개성적이고 자유로운 시도들을 담아내는 형태로 전환되게 되는 현대미술로 전환시켰습니다. 사진은 과거에 있었던 장면을 바로 그 시기에 그 시점에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여전히 똑같이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진은 지금 미국에 일어났던 장면을 바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볼 수 있는 것처럼요. 그 다음에 교과서의 사파는 기계론적 관점의 자연과학적 시각을 반영합니다. 자연과학적 시각, 과학적 관점인데요. 이 기계론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근대 기계론이라는 것은 이것과 대비됩니다. 이것들은 기계론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이 당시 표현으로는 이제 기운생동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인간의 기운이 막 생동감이 있고 살아있는 거, 한마디로 말해서 살아있는 겁니다. 되게 분위기 있고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신적이고 신비적인 걸 표현하고 있어요. 기계론적 관점, 결국은 이제 죽어있죠. 정확하지만 죽어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요. 수치화되고 계량화되기 때문에 계산 가능하고요. 예측 가능하고, 그 다음에 건축에 있어서는 한식과 양식과 일본식의 혼합 양상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근대 개항기의 미술 장르의 이제 특징들입니다. 이 사례를 보시면 초기 사진관입니다. 되게 옛날 사진관의 모습이죠.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사진이 찍어졌던 겁니다. 고종 사진, 상당히 초창기에 아무래도 사진은 그 당시 최첨단 기술이기 때문에 왕부터 찍었죠. 되게 사실적으로 찍은,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거였어요. 그 초상화도 근대의 사실주의 영향을 받아서 되게 사실과 똑같이 그립니다. 초상화도요. 국어덕본, 아까 그 국민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과서에 나오는 이제 사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고상한 어떤 도덕적인 내용보다도 이 운동에 이제 체육을 중시하는 가치를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대적인 가치는 막 정신적이고 도덕적이고 뭐 고상하고 이런 것보다도 되게 이제 그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힘을 숭상하는 이런 가치들을 체육을 통해서도 이제 전파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우표를 보십시오. 우표의 특징이 뭡니까? 규격화되어 있죠. 되게 규격화되어 있고 다 복사 가능하잖아요. 이런 우표의 모양이 수백 장, 수천 장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이것도 하나의 이제 어떤 하나의 미적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우표들이 근대적인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미술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축에 있어서는 이제 영구 공사관들이 이제 서양 건축 양식들을 받아들여서 상당히 직선적이고 돌을 가지고 짓고요. 기둥 모형이라든가 우리나라의 독립문도 서양 건축 양식을 받아들인 겁니다. 상당히 주변은 허허벌판인데 그 성금을 모아서 엄청나게 공들여서 졌죠. 또 근대적인 정신을 담고 있는 게 사실 이 독립문이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서 건설한 독립문이 아닙니다. 이 독립문은 그 청나라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의미가 있는 독립문입니다. 그동안 이제 중국의 속국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 세계 여러 나라와 동등한 하나의 국가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자주적이고 그런 의미에서 독립정신을 가지기 위해서 이 독립문을 세운 겁니다. 원래 여기는 청나라의 사신을 맞아들이던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근대 미술로의 변화를 통해서 무엇을 이제 생각해 볼지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미술에서 전통적인 것의 특징은 무엇인가? 아까 이제 근대기에 이제 어떤 과도기적인 예술 작품들을 봤는데요. 근대의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우리 것들은 다 과연 버리고 무조건 서양 것들만 받아들이는가, 우리 조상들이요. 근대기 작품들에서. 과연 우리 근대기 작품에서 전통적인 것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현대미술도 마찬가지겠죠. 현대 한국미술도요. 또 개항기 미술에서 우리 미술가들은 과거부터 무엇을 이어받고 서양을 어떻게 수용을 하였는가.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서양의 수용이 아니라 서양의 것들을 어떤 식으로 수용하려고 노력하는지, 어떤 주체적인 노력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한국적인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에 대한 정체성으로 귀결되겠죠. 참 이건 어려운 문제예요. 뭐 고구려 시대의 아름다움과 신라 시대의 아름다움과 백제 시대의 예술작품이 다 좀 특색도 다르기도 한데 그 중에 뭘 도대체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해야 될지, 고려 시대일지 신라 시대일지 아니면 개항기일지 아니면 현대미술일지 아니면 그 안에 몇 면이 내려오는 것들이 있을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지금 이제 한류 열풍이 불잖아요. 뭐 예전에 강남 스타일이라든가 BTS라든가 여러 아이돌들의 그 예술 음악, 댄스 음악이나 이런 거에서도 과연 한국적인 아름다움의 요소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좀 고민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한국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게 꼭 전통에서만 찾아지는 게 아니라 그런 다양한 것들을 잘 수용하고 재창조해내는 어떤 유연성이라든가 소통 능력, 다양한 융합 능력, 이런 거라도 볼 수 있을 수도 있죠. 진취적인 특성.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 미술의 미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러면 이제 이러한 과거와 근대기의 과도기의 미술의 변화를 봤을 때 이제 우리 미술은 이 미래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 미술의 미래는 나아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한국적인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는 다음 이제 4강에서 3강의 한국 사상들, 근대기의 개항기의 한국 사상들을 살펴본 다음에 한국적인 아름다움, 이 미술관의 이제 기획 강연이잖아요. 한국적인 아름다움에 대해서
또 이것에 대해 살펴본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견해들을 살펴보고 이거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마치겠습니다.